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굉장히 미국 쪽에서 말이 왔다 갔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희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연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거지. 그리고 북한이랑 미국은 과거에 6.25라는 전쟁을 했었고 적성국가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사를 지금 한국에다가 설비라든가 기지를 건설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은요. 아까도 좀 인상 있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두 국가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복싱 경기를 보시면은 뭐 남자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복싱을 할 때 보면 잽도 날리고 훅도 날리고 카운터 펀치도 날리고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외교라는 거는요. 상대방을 지금 이기기 위해서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지금 싸우는 과정 속에 있어요. 단 헤비급 챔피언이랑 라이트급 아마추어의 북한이 지금 상대하는 거죠. 사실 싸움부터가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 속에서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한 대도 안 맞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싸움이라고 원래 얻어맞으면서 싸우는 건데 미국은 한 대도 안 맞고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복싱하고 똑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내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크로스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치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치려고 움직일 때 그때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이런 복싱하고 똑같은 전략이에요. 가끔씩 적에게 약점을 보이기도 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런 다양한 지금 전술을 피지만 복싱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승리를 주는 배려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겁니까? 챔피언을 뜻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각종 외교적인 그 구사에 흔들리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북핵 개발해서 미국 공격하게끔 놔두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최종 목적은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예요. 즉 꼰투레이 되면 승리입니다. 승리. 챔피언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지는 척을 하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유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 속에서 이 작업을 보고 꼰투 중계를 해설하는 해설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기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쟤들이 지금 뭐 하는 건데 싸우는 건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하고 자꾸 요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수학적 확률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확률로. 자, 북한하고 미국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확률상 누가 더 유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회담이 잘 되면은 자파쌈이 좋아하겠죠. 못 되면은 우파 쪽이 저기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면은 지금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고 평화협정이 된다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는 길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확률은 몇입니까? 50대 50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협상이 부결된다면은 뭐 미국이 더 이상 협상이 안 되니까 북폭을 할지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해서 김정은의 제재를 내부적으로 뭐 혁명을 촉발시켜서 붕괴시킬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체제 붕괴로 가겠죠. 그게 아니면은 평화협정 맺고 잘 가게 되죠. 두 가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평화협정을 맺는데 전제 조건은 비핵화예요. 비핵화 되지 않으면 평화협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비핵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공을 하면 그때는 경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50대 50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진장 깁니다. 그렇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빨개 먹기부터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안 풉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환상 때문에 개방을 했다가 막상 해보고 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제재가 안 풀리고 계속 나를 감시만 하지? 이거 불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중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즉 확률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 발전할 가능성,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 처음부터 거절할 가능성 33%로 확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은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왜? 협상 테이블에 나서 완전히 항복하기를 강요할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북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벌써 확률이 몇 개가 돼요. 경제 발전을 할 가능성, 완전히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 아니면 중도 포기해서 북폭을 당할 가능성,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구태타, 미국 북폭. 또 5개인데 협상 2개를 하면 북폭 당하는 것까지. 그러면요 확률이 16%로 떨어집니다. 지금 북한은 16%의 확률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나머지 84%는 다 미국에게 유리해요. 처음부터 북폭한다. 4차로 다 북폭한다. 경제 제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왜 고민하는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협상 카드가 50도 지금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쭉 분석해보면 16%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지금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 가겠다고 지금 일단 얘기했죠. 싱가포르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보자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여태까지 북한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어떻게 나갔어요? 몰래 나갔어요. 그것도 대련 혹은 뭐 압록강 건너 뭐 단동 이런 식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만 갔어요. 왜? 북한을 비워놓고 어떻게 나가요? 김정은이 지금 수령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진짜 과거 김일성처럼 충심으로 따르는 부하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을 오랫동안 비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여태까지 김정은이가 바깥에 외국을 나갔을 때 행동의 패턴을 보고는 절대 출국 날짜 안 가르쳐줬습니다. 몰래 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근거리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야 유고시에 바로 돌아와서 뭐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김정은이 얘기한 파트는 뭐예요? 6월 11일 간다는 날짜를 명시했어요. 그리고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를 만나는데요. 산 넘어 산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확률이 계속 떨어진다. 계속 떨어져.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리고 지금 그 미국도 뭐 뉴욕에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김영철이한테 그 스카이라인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 북한의 미래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은 그 약속을 과연 북한이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5월 29일 뉴시스 신문에 보면은 미 핵항모 북미 정상회담령 출항, 서태평양 경제일보 돌입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있게 돼요. 물론 뉴욕에다 불러서 맛있는 스테이크도 주고 웃고 사진도 찍었지만은 뒤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데는 안 움직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군대도 잔뜩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갈 때 걱정해야 될 상대는 내부 북한 군부 세력도 있지만은 미국도 포함이 돼 있어요. 혹시 알아요? 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이 북한을 들어올지.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모든 상상을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군도 못 믿고 미국도 못 믿어요. 남한군은 믿을 수 있어요. 남한군은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북한군하고 미국은 못 믿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각종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페이크 모션, 말, 트위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좀 북한을 유도하는가. 김정은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자기한테 사탕 발린 소리를 해갖고 자기를 북한으로부터 띄어넣어서, 그러니까 북한 영토로부터 빠져나가게 해서 땅을 비운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그 스트레스는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6월 10일이면 오늘이 6월 4일이죠. 8일 남았네. 잠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재자가 아니시라도 지금 마음 편하게 이런 얘기 들으시죠?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진짜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수명이 8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내용적으로 분석적으로 한번 보려는 거예요. 과연 김정은 입장에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가? 물론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나갔다가는 미국의 대화, 트럼프가 좋은 말 많이 했죠? 뭐 뉴욕도 보여주고 뭐 북한을 한국보다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여러 가지 모든 말을 미사역을 다 해줬는데 안 나온다? 그거는 비핵화를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표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내부적으로 뭐 최근에 아까 속보인가 보니까 군부 인사를 좀 이동시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반증이에요. 무섭다예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1등은 미군, 2등은 북한군입니다. 남한군은 포함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남한은 포함 안 됩니다. 어쩌면 웃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를 김정은은 안고 트럼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래서 더욱더 친절하게 웃는 거예요. 왜? 확률상 84%의 게임이거든. 50%이면은 조마조마하죠. 80%, 84%의 게임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해주고 온갖 미사일과 서비스를 다 뱉어주는 겁니다. 뭐 어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여기에 반응하냐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지금 김정은 보고 반응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반응합니까? 우리가 김정은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고도의 외교 전략이란 말입니다. 네? 상대방의 미사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뭐 연애 얘기로 비유를 둔다면 남자가 여자 꼬실 때 꽃다발 주고 물에다 결혼하면 평생 손에다 물 안 묻히게 됐다고 하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방 가설 안 하시는 여자분들 안 계시죠?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오기 위한 미사역입니다. 미사역. 김정은 잘못 말했군요. 저도 갑자기 북한 사람 생각나요.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 6월 12일이 우리 이 우파 쪽 사람들에게 유리할지 좌파 쪽 사람들에게 유리할지는 사실 가봐야 알지만 외교적인 성과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84%더 유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종전선언을 해도 그 정전협정 때 유지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을 미국이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비핵화 문제 때문에 지금 북한을 만나는 거지만은 미국이 바라보는 건 동북아시아의 패권입니다. 패권은 나눠받지 않습니다. 자, 늘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기 때문에 중국을 봐서라도 절대 안 철수합니다. 중국을 봐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40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40조 누가 낼 겁니까? 미군이 낼까요? 아니면 나가라는 사람이 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내야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낸다면 문재인 정권이 40조 정말 낼 겁니까? 그거 내겠다 하는 순간 난리 날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좌파 쪽을 지지했던 사람, 물론 투표 때 뽑았던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90%는 아닙니다.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주식 생각해야죠, 경제 생각해야죠, 온갖 문제가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돈까지 줘야 돼요. 철수 비용까지. 그거를 하겠다고? 글쎄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시리아 이라고 같이 움직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거 시리아를 공격할 때에도 북한 핵 기술자가 있는 숙소만 오히려 포인트 타격 공격을 했던 것도 시리아를 견제하면서 북한 바라보고 한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시리아 쪽, 이란 쪽 시아파 무슬림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벽히 하지 않으면요, 시리아,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자르지 않고 가지치기밖에 안 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탄두나 아니면 관련 과학자들은 중동으로 도망가서 여전히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우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북한하고 적당히 타협을 봐가지고 그냥 좋게 이 타협을 넘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꼬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핵탄두를 우선 제거하는 조건으로 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게 그리고 나서 경제를 조금 단계적으로 풀어주면서 단계적으로 단거리 핵탄두까지 없애는 식으로 가게끔 로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북한의 희망사항이겠죠. 근데 정말 미국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려 할 때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꼬시면 되는 거예요. 왜? 간단한 게 아까 얘기했죠. 북핵 문제는 시리아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탄은 그래요. 뭐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경제 개발이라든가 핵제재 이런 거 풀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단거리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기기 위해서 적당히 지나가려 하고 할 수도 있으나 만약에 그것이 시리아로 갔을 때에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km 될까? 단거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거 어떨까요? 미국이 그냥 적당히 ICBM만 해치하고 쇼부 보는 거를 이스라엘은 그래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과격한 나라라면요. 이스라엘은요. 위기가 생길 것 같으면 먼저 쳐버립니다. 그 어떤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거든요. 왜? 조그만 나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협상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기네들이 북풍을 하겠다. 망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대찬성이에요. 솔직히. 그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요. 즉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미국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같이 협상해야 됩니다. 자파 정권 보십시오. 얘네들은 지금 북한, 중국, 시리아, 이란 완전 다국적으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어요. 스케일이. 근데 왜 우리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외교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여러 미국의 정계 재개를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로비스트들이 많은 국가인 유태인들을 우리가 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쪽 이스라엘 투데이라든가 이런 신문은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파 쪽 사람들이 너무 미국 쪽한테만 뭐 트럼프한테 편지 쓰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로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단거리 미사일도 폐기하지 않으나 이 협정은 무효다라는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압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날 확률이 1% 단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데 그 철수 비용이 40조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할 경우에는 연비용은 불과 1조 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자, 이로써 일부 주제 발표를 마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종석 여의도 연구원 세사의 전략정치연구원이 주최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전망의 정책 세미나 제2부는 1부의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제가 핵심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태호 박사님과 김정민 박사님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정민 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북한은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을 2012년대에 명기하였고 또 노동신문은 최근 노동신문은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전략국가, 전략적 적지 등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금년 1월 신년사에서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였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재차 핵 보유국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한이 이처럼 핵 무기를 보유하는 근본적 목적, 전략적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경제 성장을 비약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군비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 총, 대포, 비행기, 탱크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그들을 능가하게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더 이상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미 핵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재래식 무기 체제 경쟁에 실패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두 번째, 그거를 통해서 이 북한이 얻고자 할 효과는 무엇이냐면 일단 핵을 보유하게 되면요 강대국 반열로 올라갑니다. 그걸 쓰든 안 써도 상관없이 보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따라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진 그 상황을 핵 보유라는 것으로 그 대등한 군사적 그 관계를 아니면 그 이상을 그 추구함과 동시에 핵을 이용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흔들면서 뭐 크게는 한국의 그 적화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김태호 박사님과 김영희 박사님 두 분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였고, 또 한때 주사파에 대우했던 김영한 씨는 북한은 핵무기를 감춘 채 개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핵 폐기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박사님. 네, 아까 제가 두 개의 가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두 번째 가설이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거든요. 태영호 공사와 비슷한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을 신격화했고요. 미국을 불구대천 원수로, 그리고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서 핵 보금이라고 부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국민들을 쇠뇌 선전해 왔거든요. 이 논리를 갑자기 바꾸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이냐. 논리를 바꾸면 굉장한 혼란이 빠질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법 제도에서 여전히 핵 보유국으로 헌법에 명시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12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죠. 2013년에는 핵 보유법을 또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법이나 헌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 또 유일영도 10대 원칙, 이런 데 보면 다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을 목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제도와 장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북한의 결정 과정들을 쭉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태영호 공사가 자기 책에서 소개한 겁니다. 북한이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하고 그 외국의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략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빨리 이 제재가 심해지니까 하루속히 핵무력을 완성해야겠다. 그리고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평화의 분위기를 열어가야 한다. 세계가 북한의 핵 보유에 면역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해를 2018년으로 삼았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지금 말로 있는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착한 생각, 굿윌 하이포테시스가 맞다, 이렇게는 저는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쪽이 무게가 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선 질문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첨언을 하자면,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북한이 공산통일을 목전에 두고 미군의 개입으로 다시 북으로 후퇴한 걸 다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한미 동맹, 작게 5027 이런 것들 때문에 남침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 저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적화 통일, 주체 통일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대남 전략이요 거의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을 한반도에서 이탈시키느냐 그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집중이 그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이용해서 미국을 이탈시키는 그 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평화 공세가 핵을 포기하면서 체제 보장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미국을 이탈시키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전략자산 전개를 못하게 하고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그 포커스가 반대급부를 받고자 하는 그 대포커스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을 한반도에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북한이 핵 보유의 주된 동기가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무엇 때문에 2,000km, 3,000km 또는 8,000km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겠습니까? 한국만 타격하기 위해서는 사정거리 1,000km면 충분한데 그걸 굳이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 여론을 흔들고 미국을 겁주고 소위 벼랑끝 게임을 벌리고 하는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한다. 그렇게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가 과거처럼 뭐 한국을 위협하기보다는 이제 오늘날 지금 트럼프 정권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핵 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아젠다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 준다면은 북한은 핵을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단 여기서 얘기지만 핵을 포기한다면요.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원론상으로는 아름답지만 구체적인 실무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핵을 폐기해야 체제 보장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핵을 완전히 폐기해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과정이 되려면은 핵 사찰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한의 온갖 구석구석을 다 쑤시고 다녀야 돼요. 미국이 여태까지 인공위성으로 봐왔던 의심스러운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은 다 가볼 거예요. 다 가보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북한으로 치면 변방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도 갈 테고 그 다음 평양도 가고 온갖 것을 다 가는데 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핵화의 과정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이 완전히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뭐 3년만 걸린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3년 동안 미국 혹은 서방의 그 핵 사찰단은 북한의 변방서부터 평양 중심가까지를 매년 왔다 갔다 쑤시고 다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오랜 폐쇄 국가에 있던 북한의 주민들이 서방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느끼게 될 그 쇼크를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면요, 미국의 그 핵사찰단이요 제비급으로 보냅니다. 왜? 한국말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변방에 보내고 한국말로 북한 사람 주민들이랑 샤바샤바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소문 다 터져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초콜릿 주고 수고한다고 뭐 이렇게 주고 이러다 보면 이거 자꾸 말이 새나간다고요. 이거 보안 이거 관리할 수 있겠어요? 북한이? 미국은 그래 비핵화를 하면서 너 핵 체제 보장해 줄게 하지만 결국 뭡니까?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북한 주민들과 서방 사람들이 만나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를 지금 김정은이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계속 갈까요? 아니면 비핵화 사찰 그만둘까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딜레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하고 트럼프 이렇게 만나갖고서 비핵화 합의를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막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핵사찰 비핵화 사찰 과정에서 북한이 무너지는 과정이 더 빠를까요? 전 북한이 더 빨리 무너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비핵화를 하기 위해 핵사찰단을 미국이 몇 명을 동원할 것 같습니까? 그 트럼프 마음이에요. 1,000명을 동원할 수도 있고 10,000명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왜? 협상에 사인했지. 그리고 나는 확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가 자꾸 내가 사찰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7월 걸린다. 빨리 할게. 그러면 10,000명 집어넣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완전히 북한의 온갖 지역은 다 가서 사진 착착 찍고 비디오 촬영 다 하고 이거 합법적인 스파이 활동 아닙니까? 합법적인.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노가다나 이 노다지 이 공작을 트럼프가 과연 포기할까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 이거 받을 자신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비핵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우리 김정민 박사님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서 그런지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미국에 넘기고 중재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북한도 미국도 양측 모두 우리의 입장을 존중할 때 중재역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신뢰가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데 현재 한미 간의 신뢰가 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를 서포트해 줄 만큼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뢰 안 한다고 봅니다. 그냥 확언을 하겠습니다. 그냥. 왜 그러느냐? 국제 외교에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서로 간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미사일은 다 펼쳐요. 하지만 일단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 되물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여러 번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의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왜 바로 북한을 갑니까? 우리는 북한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사실 중재 외교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남북통일, 지금 좌파 사람들이 남북통일이라는 말로 계속 국민들을 현혹했지만 잊지 마십시오. 2017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북진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한의 어떤 위해도 강하지 않아야겠다. 그 얘기 뭡니까? 통일 안 하겠답니다. 근데 뭘 도대체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재 외교가 안 된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이 끼어들려고 하면 계속 방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보면 자꾸 미국 대통령이랑 김정은이 만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중간에 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노벨 평화상에서 탈주하는 건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태우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되는데 왜 북핵 폐기라고 하지 않고 4.17 판문점 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일찍부터 핵 문제를 제공을 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뜻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목하면서.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물이다. 이게 사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쭉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김일성 시대에 한국의 전술핵, 미군 전술핵을 먼저 빼내야 한다. 미군 핵이 먼저 나가야 한다. 그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이 조선반도 비핵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국 핵이 전술핵이 다 빠져나간 지금 조선반도 비핵화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북한한테 핵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 그리고 급비다면 한반도에 전개하는 핵 투하 가능 전략 수단들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얼씬거리지 말아달라. 미국의 핵 영향력을 한국에서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핵을 폐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게 지금 원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조선반도는 영어로 코리안 피니슐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이렇게 영어로 쭉 번역돼서 사용했는데 이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이 용어에 이제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 북한이 이런 중요한 합의를 할 때마다 꼭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를 고집하고 북한 핵의 폐기라고 하는 용어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설명하려 들지 않고 두루뭉술 그냥 북한의 표현을 받아들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이 노여워할 수 있는 얘기들은 가급적 회피하는 차원에서 아마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주제를 정전 선언과 평화협정, 북한의 체제 보장을 이제 주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김태호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소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핵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비핵화는 정치적 비핵화, 선언적 비핵화임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비핵화, 선언적 비핵화임에도 불구하고 회담 직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된다면 매우 어려스러운 일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각별히 위험해야 할 점에 우리 김태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마치 비슷한 동네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취급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어서 평화협정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언론들이 글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입니다. 법적 구성적 이유를 따르지 않습니다. 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기분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전선언을 하면서 이제 평화협정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분위기. 평화협정이 되면 일단 법적 구성력을 가지는 문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의무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협정을 중시하는 건데 평화협정 문제를 연구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바꾸어 얘기하면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들 사이에서는요. 평화협정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평화협정이 있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호주와 뉴질랜드 평화협정 같은 거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양쪽 체제가 상호 상충적이지 않고 또 서로를 향해서 도발할 동기를 가지지 않는 체제로 변화할 때, 개선될 때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데코레이션, 장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오히려 평화협정이 전쟁의 전주곡으로 사용된 적이 훨씬 많았다. 1938년 뮌헨 협정 그거 맺고 독일은 영국, 프랑스를 안심시켰죠. 그리고는 이듬해 2차 대전을 일으켰고 1939년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히틀러는 소련을 안심시켜놓고 2년 후에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소위 침공작전, 소련 침공작전을 시작합니다. 1941년에는 일본과 소련이 상호불가침 평화협정에 해당하는 중립화 조약을 맺었죠. 그러다가 1945년에 원폭 두 방을 맞고 일본군이 패망할 때 그 다음날 소련군은 만주 국경을 넘고 바로 침공했습니다. 일본군을 밟고 넘어와서 삼박스까지 내려갔죠. 그게 바로 우리 분단의 실조 아닙니까? 뭐 1973년 파리 평화협정 그 사실은 남북한 베트남이 그렇게 오래동안 싸우고 그 미국의 키신저가 그 남북 종전을 끌어오고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12개 나라가 서명했어요. 보정을 그렇게 많이 씌웠어요. 이 협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보정을 씌우기 위해서 12개 나라가 서명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월맹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적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2년 후에 내려왔고 월맹군, 북베트남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베트남 분들은요 미군한테 그렇게 많은 문자를 받고 그렇게 많은 장비를 받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미군이 준 철모, M16 소총, 군복, 소복이 아스팔트에 벗어놓고 팬티 바람으로 다 도주었는데 그게 5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베트남은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제가 엄중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예. 베트남 전쟁의 그 파리 평화협정을 보게 되면 흔히 이제 우리가 그 남북 베트남을 다 서명했고 미국이 서명을 합니다. 두 번째, 평화협정의 국제관리감시위원회 4개국이 보증을 합니다. 여기에 당시의 강대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 또 보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전쟁이 났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전의 파리 평화협정을 참조하시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김태호 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은 어떤 내용이며 미국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답변은 두 개의 가설과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 착한 선의의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어야 할 반대급부는 체제 보장을 위해서 주어야 할 반대급부는 미북 수교,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대북 경제 협력 제공, 남북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했을 때 주어야 하고요. 국제사회는 그걸 힘내야 하고 한국도 여당 야당 모두가 적극 협력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북한이 착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이 그랜드 스트래티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한반도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손쉬운 것부터가 연합훈련 중단,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미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요. 뭐 남한 안에서 분위기가 무너지면서 남한 내의 좌파들이 또 그리고 좌파들의 주장에 철부지 국민들이 가세해서 한미동맹 필요 없다 외치기 시작하면요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겠죠. 사실 그 뒷부분들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의 대가로 주어져야 할 체제 보장치 아닙니다. 그 뒷부분들은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화생 무기도 폐기하고 인권도 개선하고 착한 나라로 거듭나겠다는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 기준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반대급부들은요 시퀀싱에 맞지 않습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할 것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빗들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언론을 잠깐만 봐도 체제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호 박사님 질문을 좀 던져봤고 또 이 질문들을 우리 그 북한 전문가에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체제 보장은 이제 뭐 미국 불가침 협정, 미북 선언 등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역시 핵심 목적은 미군 철수라고 강조하는 것이 북한에서 내려온 지금 우리 한국의 모 기관 산하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엘리트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북에서 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또 북한에서 거의 지금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북한의 속내는 미군 철수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다시 이제 미국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이라든지 의도가 당시 이게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김정은이 시진핑과 두 차례를 만나고 또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후에는 비핵화보다는 단계별 핵 감축의 의향을 한층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정인 박사님에게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전, 남북 통일 등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과 의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니다. 그 미국하고 러시아는 오랜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도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문제를 놓고 러시아랑 중국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러시아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은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 러시아는 중국의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중국의 과거 냉전 시대 때처럼 중국이 자기의 아오이기를 바라지 자기를 능가해서 평균 노릇하는 꼴을 못 봅니다. 지금 굉장히 자존심 상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그냥 그러한 주도권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굉장히 피폐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해갖고 러시아 경제가 안 좋아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옹호가 그때 모스크바에 가서 그 외무장관을 만났죠. 이 비핵화 문제 때문에 상의하러 간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의 루블화가 20% 평가절하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친푸틴계 계열의 러시아 알리갈리 그 대기업들의 주식도 마찬가지로 20에서 30% 동반하라 그래요. 근데 러시아는 그거에 대한 환율 방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한의 비핵화? 물론 해야죠. 전제조건상으로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냐면 경제 발전이에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이랑 거대한 그 에너지 소비 시장과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도 막혔는데 한국, 일본도 막혀 있어요. 이걸 잘만 해결되면 지금 뭔가 한권을 잡을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미묘하게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을 더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그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가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1대1로 프로젝트를 할 때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드디어 한반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이 원하는 1대1로가 한반도로 안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북한이 고립돼서 지금의 비핵화 압박 때문에 미국의 편을 든다거나 혹은 체제가 붕괴될 경우 중국은 순망치한 입술이 날아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드디어 실크로드를 한반도로 연결하는 식의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하고 있죠. 현재. 그리고 또 무엇을 제안했느냐? 남한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한서부터 해서 북쪽 북항로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항로 개발도 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그거를 거절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북항로 선박 통행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제안했고 받아들일 듯하다 러시아가 딴지를 놔버렸어요.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러시아는 앞으로도 중동에서 계속 싸울 겁니다. 시리아 문제, 이란 문제를 놓고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계속 싸우는 게 러시아 경제는 매우 큰 보탬이 됩니다. 무기 팔아먹을 수 있고요. 국제 유가가 올라갑니다. 전쟁 나면. 러시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는 중동에서 미국하고 대립하면서 마치 양자 구조의 패권 구조처럼 보이는 그림을 가짐으로써 러시아가 미국하고 지금도 동등한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 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를 얻으려면 역시 미국하고 한편이 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중동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의 현 갈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1대1로 즉 중동 지방을 통과한 실크로드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마치 미국이랑 싸우는 척하면서 은근히 중국을 물매길 수 있는 이중 외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찬성이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중국의 대북한 전략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유지시키기 위한 게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었던 1대1로도 다 압록강으로 해서 한반도 부산 끝까지 연결하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북극 항로도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체제 유지에 찬성하는 듯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같은 군사동맹 국가인 러시아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머지않아 저는 러시아랑 중국이 표면적으로도 외교적으로 다른 길을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는 이제 2부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과 보수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태호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은 극비리에 월북하여 판문관에서 김정은과 2차 남북회담을 가졌고 나아가서 조선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의 공동여단 사무소 개설
또 군사, 체육, 저식자 회담의 개최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된 북한은 이에 비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 보수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양쪽을 다 생각한다면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에도 북한이 나쁜 마음을 드러낼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가야 한다. 즉 안보 원칙을 준수하면서 북한과 상대해야 한다. 이제 말씀 제가 아까 그렇게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한반도에서 유사 상태가 발생하면 우리를 군사적으로 도울 가능성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뿐입니다. 싫든 좋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동맹을 해치는 은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있죠.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보면 북한은 공동의 적입니다. 적어도 그 동맹 안에서는 당연히 동맹국을 먼저 불러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북미 정상회담, 우리 언론도 다 일제히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개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지금 미국 대화가 잘 되고 또 북한이 착한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남북 경협, 또 상생 구도 구축, 또 미북 수교 이런 문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쪽에 청사진도 내놔야 합니다. 자꾸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만 자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됐을 때 협력한다는 청사진도 좀 제시를 해서 수구 골통으로 오해받는 일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해서는 안보 원칙 준수와 플랜 B를 계속 강조를 하는 야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기보다는 안보 원칙을 준수하면서 플랜 B를 병행해다오 이런 주문을 계속 해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국민 계몽 역할에 야당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하면요. 평화협정 필요하다는 얘기를 논리를 설득하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이면. 우리가 한민족인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같이 평화협정을 맺고 사이좋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같이 잘 살자.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이들은 다 금방 설득당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의 함정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90분 동안 제가 정말 목에 피가 나는 강의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전문가들이 이런 역할을 해서 국민한테 파급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당이 해야 됩니다. 당이 정치 세력들이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에 국민들한테 그런 논리와 파급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없다면 전적으로 리크루팅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뽑아가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했느냐고. 사실 지금 많은 보수 국민들이 질문을 보수 야당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 따가운 말씀 한마디만 전하자면 정말 야당이 이런 식으로 놀라면 이번 선거에서 그냥 제로가 되도록 철저히 죽으라.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 네,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분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정민 박사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이 대체로 보면은 안보는 미국, 경제 교류는 중국의 역점을 정책을 지금 해왔습니다. 최근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 위중 관계 등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정책에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안 되는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출하는 내부의 그 세계상을 보면요, 우리는 그 중국에다 중간재를 수출합니다. 그 중국에 우리 현지 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수출을 해서 그거를 중국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즉 최종 소비자는 미국이에요.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가긴 나가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국이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을 안 사요. 근데 중국 제품을 안 사는데 우리가 왜 타격받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하고 지금 한국이 이러한 그 중간재 수출량, 그 해외 법인 이런 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1대1로 지금 중국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쪽 1대1로도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 문제 생겼고요. 아까 중동 얘기했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쿠르족들 독립운동하면서 지금 실크로드 연결이 안 되고 계속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다길은 또 어떨까요? 바다길은 지금 마하티르 대통령 이번에 나온 다음에 바로 1대1로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도 안 한다고 이번에 선언했어요.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 정책에서 지금 많은 친중 국가들이 다 중국으로부터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막상 해봤더니 영양가 없다요. 자기는 중국한테 빚만 지고 건설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경제력은 나아지는 게 없고 이 돌아서고 있다고요. 근데 이러한 국가들은 그러면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안 해서 돌아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섭니다. 왜? 경제 교류를 하면 할수록 부채의 늪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그런 관계는 부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본이 중국으로 계속 빨려나가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이게 손해보는 장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붙잡고 계속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해야 된다는데 전 거꾸로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교류해서 무슨 돈을 벌고 있는지를. 기술을 뺏기고 자본을 빼앗기고 있는데 아시죠? 우리나라 동양생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중국의 안방보험이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자본들이 지금 우리나라 보험사나 은행을 통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나중에 한번 통계 그래프 보십시오. 전 세계의 서방 자본이 중국에서 다 탈출하고 있는데 한국만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불나방처럼 촛불을 향해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또 하나 우리는 GDP의 80% 이상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고로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우리가 뭐로 거래합니까? 달러입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거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활동은 미국의 외교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물건이 수출을 할 때는 여러 항구를 통과합니다. 말라카 해협서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항로와 그다음 해로, 그다음 항구를 이용합니다. 그건 미국에게 막대한 수입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우리의 물건을 팔아서 우리도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 가스, 철강 등 각종 원자재 선물 거래 시장에서 교류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뉴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시장 질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상황에서 경제는 중국, 외교는 미국?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소리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데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환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핵화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센 목소리 낸 이유 뭡니까? 시진핑 만나고 와서예요. 중국이 바로 우리 뒤에서 남북 통일을 저해하고 비핵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악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로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외교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중국하고는 선을 닿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우리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현지의 북한 핵 및 외교 안보 정세와 관련하여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네, 우리나라는 원래 보적 갈등 때문에 난방을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고 진보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다만 국가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 보수는 좀 더 과거의 가치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입장이고 진보는 과감하게 변화하면서 국가 발전을 만들자는 사실은 같은 국민입니다. 네.
모든 선진국들은 다 보수 정당이 있고 또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특징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정책 다툼을 하다가도 외침이 있다든지 안보의 위협이 있을 때는 똑같은 마음으로 대치합니다. 근데 참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안보 문제, 국가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까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이렇게 상극을 이루고 간극이 크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국의 보역 갈등의 문제는 보역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의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보수를 자칭하고 또는 보수 세력의 일원으로 행세하면서 죄송합니다. 진보의 세력으로 자칭하고 자칭하면서 진보 정당들이 소위 사회주의적 종북,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많이 받아들여서 보수 진보의 주장인 양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진보의 정책인 양 정당들이 발표를 하고 그 와중에 사실 이게 보역 갈등이 사실은 내면은 보면 좌우의 문제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런 문제를 잘 보시고요. 나는 젊은 분들이 보수적 국민이 되어도 무방하고 진보적 국민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전적 의미의 진보나 보수가 되어달라. 그렇게 하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 정부와 또 진보 정부가 번갈아 집권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도록 젊은 분들이 좀 잘 좀 봐주시기를 바란다. 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그런 게 있었죠. 폴란드가 그 미군 주둔비 2조를 다 대겠다. 100%.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강의 때 늘 얘기했던 거죠. 우리 주한미군 100% 부담해버리자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 있을 테니까. 자, 이 얘기는 왜냐면요. 폴란드는 한국보다 지금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근데 2조는 기꺼이 되겠대요. 그럼 그 나라는 미친 겁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할까요? 제가 군대 복무를 하던 시절이 96년, 98년 그 사이였는데 그때 제가 근무하던 지역에 폴란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못 살아서. 요즘 폴란드 노동자 보기 힘들어요. 유럽에도 폴란드 노동자 별로 없습니다. 다 자국으로 들어갔어요. 왜? 국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 한미 동맹은요. 단순히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랑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미국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가 어떻게 될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추락하고 맙니다. 경제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온 세상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공장 가보셨습니까? 물론 그 생산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전 세계 그 옛날과 다르게 자동화되어 있어서요. 그 조그만 공장 몇 개에서요. 전 세계 반도체 물량의 80%를 우리가 공급합니다. 그거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철퇴해서 경제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겁니다. 물론 외국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 받아먹으려고 줄 서 있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줄을 섰어요. 한국 망하면요 슬퍼할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한국 국민들도 한국 망하는 거 안 슬퍼하잖아요. 외국인들도 안 슬퍼해요. 네. 한국 망하고 삼성이 자국 나라의 그 벼룩을 주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조 달러 별거 아닙니다. 그 폴란드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폴란드보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5배는 잘 사는 나라예요. 이거 줘도 됩니다. 왜? 돈이 남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그러니까 막 엉뚱한데 예산 퍼스고도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그 돈을 들이게 되면 우리는 2조를 버는 게 아니라 사실 10조, 40조를 벌 수 있는 다른 경제 요인이 있어요. 왜? 미중 그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은 중국 제품을 대신해서 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 경제 죽기를 하게 할 때 한국만 이용하다면 굉장히 미국은 유리한 협상 조건을 끌고 가면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고 압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중국의 북한 비핵화 계획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중국에 이전시켜주는 내국 행위를 하고 있죠. 이런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뽑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십시오. 외교와 안보는 정치는 같이 갑니다. 경제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동맹국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그 많은 우파 사람들이 미국이 뭘 해주길 기대하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한국을 위해서 안 합니다. 단 동맹국이니까 5% 10% 정도의 고려는 해줄 수 있어요. 그거를 적어도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죠. 우리의 몫이에요. 왜?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4대주의적인 발상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미 방어 조약이 뭡니까? 우리가 북한에 침략당할 때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미국이 중국과 싸울 때는 우리는 미국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중국이랑 싸우자고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혈맹이라는 말을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한다는 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배신했다는 거 미국이 우리를 버릴 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동맹국으로서 행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건 우리나라 마음속에 좌파 우파를 떠서 뼛속까지 뿌리기 때 바뀌는 4대주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국을 의존해서는 안 되고 미국을 의존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그 독립국가 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꿔서 이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좌우를 떠나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